네,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수목 병리학 바로 들어가 볼 텐데요. 병리학은 이제 쉽게 볼 과목이 절대 아니에요. 쉽게 볼 과목이 아니고, 어렵게 접근하면 너무 어렵고, 쉽게 접근하면 또 할 게 없어요. 그 중간 정도 수준으로 강의 준비했으니까요. 여러 번 꾸준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병리학 공부 전 명심해야 될 사항. 제가 3가지 지금 준비해봤어요. 3가지 총 준비해봤고, 한번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병리학은 재밌지 않습니다. 병리학은 이해할 것보다는 외울 게 많아요, 외울 게. 외울 거 투성이라서 재밌진 않지만, 근데 또 이제 나무의사 실무에선 거의 가장 중요한 과목이다 보니까 기본은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꾸준히. 꾸준히 보셔야 되고, 이제 요약집, 요약하신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제 요약하실 거 아니에요. 이 요약집, 자신만의 요약집 또는 제 강의를 10번 이상 10번 이상 이제 계속 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 눈에 익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때가 합격하실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날로 맞춰서 컨디션 잘 조절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총론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자. 제 이 정강의 나무의사 공부 방법에 나오는데 총론에 대해서 강론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즈마의 특징, 전체적인 특징, 그리고 뭐 잔항균도 있을 수 있고요. 담자균도 있을 수 있고요. 요런 녀석들 이제 특징 등 이런 부분은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강론 공부 실시하셔도 늦지 않아요. 일단 총론 먼저 가져가시고요. 세 번째, 병리학은 5과목 중 가장 외울 것이 많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외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지치고 힘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 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네, 이겨내시면 한 단계 성장하실 거예요. 나중에 남는 게 없더라도 일단 그렇게 공부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남는 게 분명 있으실 거예요. 무의식, 우리 프로이트가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에게 무의식이 있고 그 무의식이 인간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고. 저희 무의식을 키운다고 생각하시고 다 외우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이 부분 너 외우고 있어? 라고 묻는 문제들이 자주 나옵니다. 뜬금없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목병리학의 역사와 발달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수목병리학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발달을 했는가. 그래서 이렇게 표를 준비했고, 이 표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시면 돼요. 자, 먼저 가보겠습니다. 시험에는 나온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나올 확률 굉장히 높아요. 첫 번째, 서유구입니다, 서유구.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 일제강점기가 아니죠. 이 다음부터 이제 일제강점기라서 일본인들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이 서유구란 분이 행포지라는 서적이 있었는데 이 행포지에서 배나무랑 향나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발견을 한 거죠. 엄청난 거죠. 자, 배나무 붉은 무늬병이라고도 하고 우리 향나무의 관점에서 보면은 향나무 녹병이라고 하잖아요. 이 배나무와 붉은변 무늬병, 향나무와의 관계에 대해서 기술을 하셨다. 처음에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보시기 전에 이게 쿵쾅쿵쾅 하는 소리가 조금 들릴 수 있는데 제가 빨래 돌리고 있는 소리여가지고 네, 일단은 좀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1936년도에서 1937년도까지 타카키 고로쿠, 전 고로케라고 그냥 외웠습니다. 타카키 고로쿠, 이분은 조선임업회보라는 이 언론의 이제 서적에서 경기도 가평군에서 최초로 발견된 잣나무 털녹병을 동정하여 발표했어요. 잣나무 털녹병을 키워드로 가져가세요. 조선임업회보 잣나무 털녹병이다. 자, 다음 1935년, 1942년까지 이제 작성이 됐고 히라수카 나오하이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조선 산수균이라는 서적에서 우리나라의 녹병균 203종을 수록했습니다. 녹병균 203종 수록. 그 다음 1940년도 임업시험장에서 선만 실용 임업편람을 발간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수목병 92종, 버섯류 163종에 대해서 수록을 했어요. 자, 각각 특징이 있죠. 산수균은 녹병균, 선만 실용 임업편람은 수목병 몇 개, 버섯류 몇 개, 이런 식으로 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가져가세요. 1차 필기는 객관식이잖아요. 대략적으로 가져가세요.
다음 1943년, 이제 45년에 광복인데 43년이죠. 자, 헨미 타케오라는 사람이 식물 분류 질의에서 셉토리아를 비롯한 14종의 병균을 동정했습니다. 셉토리아를 비롯한 셉토리아는 우리 불안정균이고 입에 발생하는 균이죠. 그래서 요거는 무슨 의의가 있냐면은 최초의 군학적 연구 결과를 수록했다는 의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험에 나오면 요 부분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 광복 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연구진들이 연구도 많이 했는데 1956년에 측백나무에 기생하는 병원성 페스탈롭디아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1958년 다음에 한국의 진균성 식물병 목록에 대해서, 그 다음 1959년 포플러 역곡병에 대한 연구, 1976년 산림보호과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산림병해충부로 이제 승격을 했으면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요게. 다음 2012년, 2015년 우리 이 교육 어디서 받고 있지? 나무의사 교육 수목진단센터에서 많이 봤죠? 진단센터가 이때 설치가 됐습니다. 요렇게 이제 역사 흐름이 발달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계속 보시면은 눈에 익으시고 이런 키워드 녹병균, 뭐 소목병 이렇게 두 가지 있는 거 셉토리아, 페스탈로티아 이런 거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계속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수목병의 발생 중에서 이 병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병이 어떠한 생활사를 가지고 있는가. 자, 키포인트 감침정이라고 했는데 감침정 가져가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외우시는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요런 순서대로 진행되는데 이걸 풀었으면 어떻게 되냐. 자, 처음에 접종, 그 다음 접촉, 침입, 기주인식, 감염, 침투, 정착 이래서 감침정이라고 한 거예요. 접종, 접촉, 침입, 기주인식까지 한 다음에 감침정, 그 다음 병원체 생장 및 증식, 병증, 발현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도둑 이야기라고 했어요. 도둑 이야기. 도둑이 집에 들었을 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물건을 훔치느냐 이거에 비유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어떻게 비유했냐면은 자, 병환 외우실 때 저는 이렇게 외웠으니까 이걸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도둑이 처음에 도둑질 할 집을 찾고 있어요. 도둑질 한 집을 찾아야 되잖아. 어떤 집을 할까? 이걸 접종이라고 본 거죠. 그 다음에 도둑이 이제 집을 침입하기 위해서 그 집을 정했잖아요. 그 집을 침입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것. 이걸 접촉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집에 이제 침입한 거. 침입이라고 했습니다. 침입한 거 침입이라고 했고, 자,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와서 이 집 어떻게 생겼지? 이 구조를 빨리 알아야지 도망칠 퇴로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쵸? 요걸 기주인식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도둑질할 물건을 찾는 걸 감염. 찾았어요. 물건 집어야 되죠. 집는 거 침투. 주머니 속에 정착시키는 거. 주머니 속에 넣는 거 정착이라고 봤습니다. 감침정. 그 이후에 이제 병원체 생장하고 병진 발현까지. 저 이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 외웠거든요. 이런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왔어요. 자, 여기 병진 발현까지 됐습니다. 되고선 이제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 첫 번째 갈래 월동을 합니다. 얘가 병증을 발현시킨 다음에 그 자리에서 월동하고 휴면기를 통해서 1차 전염원이 돼요. 월동을 하면은 1차 전염원이라고 합니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월동하고 다시 접종하면 1차 전염원. 월동하고 다시 접종했죠, 이렇게. 자, 다음. 병진 발현 후 병원체가 전반되어 바로 접종하면 2차 전염원이 된다. 병진 발현하고 또 바로 가서 접촉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제 감염을 시키는 거. 요거를 2차 전염원이라고 합니다. 1차 전염원 월동, 2차 전염원 바로. 이렇게 갈게요. 다음 균사체 생존 기간인데요. 어느 균사체가 가장 오래 사냐면은 안노선 뿌리석은병의 균사체는 63년이나 산대요. 아밀라리아 뿌리석은병 균사체 6년에서 14년. 포플러 인노병 5년 정도. 포플러 인노병 뭐 균사체든 아니면은 다른 균이든 다 5년 정도 살고. 잣나무 통록병 담자포자는 10분밖에 못 산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은 요거 3개 정도 가져가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어느 정도 문제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생존기가 짧은 것은 가장 생존기가 긴 것을 하면서 나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긴 건 이제 안노섬이나 아밀라리아 뿌리석은병 균사체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많은 거고, 잣나무 털록병의 담자포자다 이러면은 10분밖에 안 되는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수목병의 발생 중에서 이제 각각의 이제 병원체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어떨 때 병이 발생하는가.
자, 곰팡이병 같은 경우에 곰팡이병의 발생의 좋은 조건은 건조한 조건에 아주 민감해요. 그러니까 건조한 조건에서 잘 안 자란다는 얘기예요. 자, 어둡고 습기가 많은 곳. 우리 실제 생활에서 날 수 있잖아요. 화장실 어둡고 불 끄면 어둡고 이제 씻고 막 나오고 하니까 습기가 많고 그러니까 곰팡이 많이 자라잖아요. 화장실 생각하시면 돼요. 화장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선충에 의한 수목병. 선충은 일반적으로 토양에 서식하는 애예요. 토양에 서식하고, 자, 어디냐면은 뿌리를 가야 합니다. 뿌리 중에서도 어린 뿌리인 유근을 가야 합니다. 어린 뿌리가 웬만한 이제 영양소도 흡수하고 하는데, 그 어린 뿌리를 가야 하니까 굉장히 안 좋죠. 선충의 피해는 전체 작물로 봤을 때 11%의 작물이 선충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충에 의한 수목에는 잘 없지만, 소나무 재선충병이 있긴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잘 없거든요. 그걸 제외하고는 이제 뿌리옥병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것도 잘 없습니다. 하지만 작물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다음 두 번째, 식물 기생선충의 구조적 특징인 구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건전한 식물체에 옮겨주기도 합니다. 바이러스를 매개하기도 하고요. 다음, 바이러스에 의한 병의 발생입니다. 바이러스는 기주세포나 조직에서 양분을 취하지 않습니다. 양분을 취하지 않아요. 그럼 얘는 뭐래요? 계속 반복적으로 증식만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증식, 이제 복제만을 합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거죠. 똑같은 바이러스니까. 세포 내로 침입한 바이러스의 단백질 외피가 벗겨지면 기주세포가 동일한 바이러스를 만들게 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단백질을 뭐 이렇게 생겼다고 봅시다. 이렇게 단백질이 이렇게 생겼고 우리 세포를 이렇게 생겼다 보면은 사실 세포가 훨씬 커요. 훨씬 엄청 커요. 훨씬 커요.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껍질을 벗어요. 얘가 이렇게 핵이랑 단백질 외피로 이루어져 있는데 껍질을 벗습니다. 껍질을 벗으면 핵만 남죠. 이 핵을 이 기주세포에서 복제를 해요. 계속 복제를 합니다. 그리고 핵에 이제 또 이렇게 단백질 외피가 감싸지면 이제 바이러스가 된 거예요.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증식을 하는 겁니다. 이 세포 안에는 이제 리보솜이라고 우리 단백질 만드는 애 있잖아요. 요런 애들이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단백질을 만들어주겠죠. 자, 다음. 절대기생체로 어리고 활동적인 기주세포를 좋아한다. 절대기생체라는 말, 사실은 제가 이제 요 강의 난이도 자체를 3회차로 잡았기 때문에 사실 요런 부분은 절대기생체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킵할 수 있는데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은 절대적으로 살아있는 생물에만 기생하는 거. 그게 절대기생체입니다. 살아있는 생물에만 기생하는 거. 네. 그래서 어리고 활동적인 기주세포를 좋아한다고 하고요. 다음 파이토플라즈마에 의한 병의 발생인데 파이토플라즈마 사실 어디에서 파생되냐면은 이 마이코플라즈마라는 데서 마이코플라즈마라는 데서 파생이 됐어요. 마이코플라즈마는 여러 병을 일으키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한테 폐렴의 원인이 되는 이제 미생물이 마이코플라즈마입니다. 마이코플라즈마는 세균도 아니고 이제 곰팡이도 아니에요. 바이러스도 아니고요. 그 사이에 있는 이 마이코플라즈마. 그래서 원래 마이코플라즈마 안에 이 파이토플라즈마가 들어갔었는데 파이토플라즈마는 이제 식물한테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식물한테만. 뭔가 얘랑 좀 다른 면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접두어인 파이토를 붙인 거예요. 파이토는 식물이라는 것을 지칭할 때 접두어로 붙는 게 파이토죠. 그래서 파이토플라즈마가 된 거고 파이토플라즈마는 전신병해입니다.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바이러스 특이사항일 때 국부병해일 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볼게요. 자, 파이토플라즈마 바이러스 전신병해입니다. 파이토플라즈마는 체간부에서 발생됩니다. 체간부는 잎에서 이제 광합성에서 만든 탄수화물을 이제 이송시켜주는 그게 체간부죠. 물간부는 뿌리에 있는 물을 이동시켜주는 거고 체간부는 잎에서 만든 그 영양분들, 자 탄수화물을 이동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당의 이동을 방해한다. 우리 탄수화물이 포도당이잖아요. 당이라고 단당류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당의 이동을 방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어떻게 전반이 되냐? 영양 변식체, 이제 삽목 같은 걸로 번식이 될 때도 있고 매개충, 우리 매개충, 파이토플라즈마 매개충 나중에 하실 거지만 모무니 매니충, 마른 무늬 매니충이라고 있어요. 둘 다 같은 말인데 요거가
얘가 굉장히 이제 파이토플라즘은 굉장히 많이 전반을 시킵니다. 다음 이제 뿌리 접목. 뿌리 접목에 의해서도 전반이 될 수 있다. 요 세 가지 이외에는 아니에요. 파이토플라즘은 아닙니다. 즙앱 감염 아닙니다. 뭐 매개충의 즙앱에 의해서 감염되는 거 즙앱 감염 아닙니다. 예, 그런 걸로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파이토플라즘의 용양변 시체, 매개충, 뿌리 접목에 의해서만 병이 전반된다.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자, 매개충 내에서 약 10일에서 20일간 잠복하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한 이 정도 잠복하잖아요. 이 매개충을 보독충이라고 합니다. 그쵸? 경란 전염은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고는 그냥 안 된다고 보세요. 경란 전염. 이제 알 같은 걸로 인해서 전염이 안 된다. 다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자, 일단 잠시만요. 이 다음 하기 전에 오늘 일단 여기까지. 오늘은 이제 맛배기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진단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